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역사상 6번째로 연방 하원이 투표로 동료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23개 혐의로 기소된 공화당의 조지 산토스 의원인데 10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합류해 그를 당장 쫓아냈습니다. 산토스 의원들의 스태프들은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일할 수 있고 후임은 몇 개월 안에 보궐선거로 결정됩니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93세로 사망했습니다. 로너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공약대로 지명한 오코너 판사는 온건한 보수주의 대법관으로 낙태권이나 어퍼머티브 액션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 사건 민사소송에서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령을 다시 내리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구령을 무시하고 판사의 와이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좌파적인 정치인과 가장 우파적인 정치인이 분열적인 컨텐츠를 많이 방송하는 팍스 TV에서 정면 대결했습니다. 사회자 션 해니티도 중지시키지 못할 모욕적인 말의 전투였고 2024년 대선 캠페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전쟁이었습니다. 일주일 휴전이 끝나고 다시 시작된 이스라엘 공습으로 적어도 35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숨졌고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보다도 더 전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40페이지 분량의 디테일한 정보를 입수했지만 실행 불가능하다고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몬타나주의 틱톡 사용 금지법에 임시 시행 중지 판결이 나왔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게 판결문의 핵심입니다. 28차 기후변화 UN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기후변화로 가난한 나라가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보상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연합도 독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도 모두 돈을 기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준비하는 동안 탑뉴스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방송이니까 이 시간 현재의 탑뉴스부터 전합니다. 연방 하원이 2022년도 이제 당선돼서 의정 활동을 한 지 11개월 됐죠. 1월 달에 선서를 했으니까 수많은 선거 운동에서부터의 조작과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조지 산토스 공화당 뉴욕의 3지구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을 추방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6번째고 이번에 산토스 의원은 투표 도중에 나갔습니다. 아마 이제 본인이 여기서 제명될 것을 알았던 것 같고 이 산토스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 3번째 투표를 했고 5월 달부터 지금까지요. 결국은 공화당 의원들도 105명이 민주당에 합류를 해서 그를 쫓아내야지 된다. 311표. 그대로 둬야지 된다. 114표.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했고 필요한 그 찬성표가 확보가 됐습니다. 즉시 조지 산토스 이제는 의원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 가지 그 하원에서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됐고 명패도 당장 제거됐습니다. 직원들은 일을 합니다. 이제 다음 그 보궐선거에서 차기 그 하원 의원이 나올 때까지 일은 하지만 왜냐하면 지역구의 일을 봐야지 되니까 지역구의 일을 봐서 그 보고 자체를 조지 산토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사당 밖으로 나갔으니까요. 의회의 행정부의 업무 보고를 하겠죠. 그렇게 되고 그럼 왜 몇 명이죠? 10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같은 공화당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얄팍한 9명밖에 민주당보다 많지 않은 다수당인데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죄질이 너무 무겁다 또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뉴욕주처럼 바이든 대통령에게 많이 투표를 한 지역구에서 공화당 의원으로 일하려면 공화당이 저렇게 부패해서야 되겠어? 하는 그 이미지를 뒤집어 써서 본인의 표를 깎아먹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0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고요.
23건 혐의인데 기부자를 속이고 기부자 돈으로 옷도 사입고 보톡스 주사도 맞고 실업수당을 거짓으로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와이어 사기, 신분절도 했고 돈 세탁, 공금절도, 선거자금 도용, 하원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 물론 본인은 전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마녀 사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쉬운 2페이지의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에 반대한다 하는 의원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23건 혐의로 기소는 됐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판결 전에는 not guilty라는 원칙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의원들도 많지만 워낙에 너무나 뚜렷한 그런 이제 그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의원들도 본인들의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결국은 35살의 조지 산토스 의원, 동료 의원을 쫓아냈습니다. 그가 한 거짓말 가운데서는 아주 잘 자란 것도 너무 많고 중대한 것도 많은데 자신이 그 뭐 마쿠스 칼리지의 뭐 스포츠 스타였다는 둥 아니면 뉴욕 유니버시티를 졸업을 했다는 둥 이런 학교 다니지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나 세리그룹에서 근무를 했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고요. 심지어 유대인이라고도 주장을 했잖아요. 어머니가 9.11 사태 때 그 빌딩에서 숨지셨다. 그 어머니는 5년 뒤에 숨지셨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무리는 있지만 유죄라고 판결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이 105명이나 221명 가운데서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결국은 조지 산토스가 워싱턴 오늘 추운가 봅니다. 코트 입고 의사당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죠. 전에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조지 산토스가 너무나 자신의 강력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까지 붙이는 것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나오고 나서 이걸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고 나서도 본인의 리더십에 즉각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단 내년 1월, 2월까지의 임시 예산안은 뭐 서로 합의를 했지만 그 뒤에 예산안도 통과를 시켜야지 되고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공화당 내부의 치열한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자체도 조지 산토스라는 공화당 의원을 민주당 의원들과 다 합쳐서 쫓아낸 것도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일단은 8명이잖아요. 그 사이에 새로운 사람이 선출된다 할지라도 조지 산토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선출될 게 거의 분명하고 지금 한 12명 정도 줄을 섰던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 존슨 의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받게 될 겁니다. 지금 그를 퇴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114명 가운데 112명은 거의 유죄가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굉장히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아무리 조지 산토스라는 의원이 여러 가지 기소된 그 케이스가 다 사실로 판명이 된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지. 조금 더 기다리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던 의원들도 많은 것 같고요. 아무튼 조지 산토스 공화당 연방 상원 하원 의원을 추방함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동료들이 118대 의회 후반기 지금 12월 달 뭐 또 이제 선거하고 나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남았잖아요. 보수적인 정책을 좀 추진해 볼까 하는 표결권 한 표를 지금 일단 박탈을 하게 된 거고요. 6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연합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3사람 추방됐고 최근에는 2사람인데 뭐 그다지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2사람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1980년과 2002년도에 추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지 산토스는요 법 따라 하잖아요. 의회도 의회에 룰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유죄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쫓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전직 의원들에게 주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로비스트로 일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아래
뭐 여러 가지 뭐 의회 뭐 입장이라든가 뭐 등등 의회에서 호를 다닌다던가 여러 특권이 있답니다. 의회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의사당에 체육관이 있잖아요. 그 짐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의회 도서관을 드나다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의회 연금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의회 연금은 5년 이상이거든요. 보통 이제 연방 공무원들 다 로컬에 따라 좀 다른데 5년이 돼야지 되는데 5년이 안 됐잖아요. 11개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다시 출마한다 할 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리하여 미국이 역사상 6번째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퇴출당한 이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또 다른 중요한 뉴스는 오늘 아침입니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는 2015년도인가 은퇴할 때 내 남편이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남편 병간호를 하고 싶다. 내가 연방 그 대법관으로 일하는 동안 물론 남편도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만 굉장히 외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간호한다 했었는데 본인도 치매와 호흡기 질환 그 합병증으로 오늘 93세로 숨졌습니다. 완전한 은퇴는 2018년도에 했고요. 그때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약간의 공직적인 일을 하다가 치매 이 진단을 받고 나서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태어나서 애리조나에서 자랐고 뭐 애리조나주에서 여성으로서 주 상원의원도 2번 하고요.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애리조나가 다수당이었는데 공화당이었으니까요. 원래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 대법관이요. 이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 애리조나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할 때 상원이 다수당이었거든요. 공화당이 다수당의 대표를 최초의 여자 대표 그리고 82년도에 로널드 레이건이 최초의 여자 대법관으로 지명을 해서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때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해서 연방 대법관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 그 스토리를 보면 미국의 스토리 또 여자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쭉 알 수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법대 다닐 때 남편을 만났거든요. 남편을 만나서 본인이 이제 변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자이기 때문에 어떤 스탠포드 법대를 나왔어도 고용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40군데 넘게 보내고 전화하고 했는데 아무도 심지어 인터뷰조차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완전 충격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항상 불굴의 의지가 큰 사람을 만들잖아요.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캘리포니아주의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으니까 샌마테오 카운티에 내가 돈 안 받고 일하겠다 해서 부검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72년도에 애리조나 주의 검찰총장을 했고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어서 74년도에 정치계를 떠났는데 주 상원의원은 69년도에 했고요. 정치계를 떠나서 그 유명한 마리코파 카운티 있죠. 마리코파 카운티가 아주 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코파 카운티의 셰리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길 가다가 뭐 좀 이상해 하면 당신 뭐 영주권자야 아니야 합법신분이 아니야 막 조사하고 막 이랬던 그 마리코파 카운티의 고등법원과 항소법원 판사를 지냅니다. 74년도에 정치계를 떠난 뒤에 그리고는 81년도에 지명을 했군요. 이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에 이것도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 대법관과 연관이 되는 건데 여성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해서 공약을 했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초로 아직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1981년 당시에 여자가 없으니까 여자를 대법관으로 지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샌드라 데이 오코너를 지명을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겁니다. 25년 거의 25년입니다. 24년 몇 개월을 연방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676개의 의견을 작성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온건한 보수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스윙 보터의 역할도 많이 했죠. 중요할 때마다 5대 4일 때는 거의 샌드라 데이 오코너는 다수편에 섰거든요. 그래서 301건이 676개 가운데 301건이 다수의 편에서 썼던 그 작성이고 독립적인 목소리 많이 내서 때로는 진보와도 원래는요. 이 애리조나에서 자란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 대법관이 여자지만
지금 여자지만 가장 젊은 여자지만 에이미 코니 베렛이라는 연방 대법관이 낙태에 반대하잖아요. 강력하게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샌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 대법관도 당시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이 지명을 했겠죠. 낙태에 대해서 막 찬성한다 하면은 지명을 했겠습니까? 보수적인 대통령이. 그런데 처음에는 개인적으로도 낙태에 반대하는 시각이었지만 점차적으로 낙태에 찬성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여성이 낙태를 찬성하게 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거고 연방 대법원에서 참 이게 얼마나 역사가 지금 미국이 뒤로 갑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해놨던 걸 지금 뒤집었던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 그리고 또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도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에 이제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때 찬성하면서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은 소수들이 미국에서 권리를 마음껏 백인들처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 25년쯤 뒤가 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뭐 소수 백인 구분 같은 것이 없는 어퍼머티브 액션도 필요 없는 나라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만 25년 뒤인 지금 25년도 더 지난 지금 소수 인종과 백인 간에 전혀 인종적인 차별이 없습니까? 상상의 그런 꿈나라를 그 똑똑한 여성도 펼쳤지만 그대로 미국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2000년도에 알고 당시의 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 딱 표를 해서 막 플로리다주에서 결국은 뭐 570 몇 표인데 손개표하고 또 하고 해도 막 안 되고 하는데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5대 4로. 그때도 샌드라 데이 오코너는 5 편이었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개표 같은 거 중단하자 하고는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된 거죠. 물론 알고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양보하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면 양보하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 사람도 모르겠어요. 양보할 수 있을지 정치적인 분위기가. 그땐 점잖게 양보를 했고 그런데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은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나요? 은퇴하고 몇 년 뒤에 그때 2000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그렇게 해서 막 그때도 막 뭐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이 막 플로리다주에 가서 또 막 여러 가지를 막 뭐 운동을 하고 했어요. 그때 연방 대법원이 그 일에 개입하지 말았어야지 됐다. 연방 대법원이 그런 정치적인 거대한 결정을 내리지 말았어야지 됐다. 이렇게 나중에는 그 후회를 한 게 있었고요. 2015년이 아니라 2015년도군요. 알츠하이머 남편이다. 아마 이렇게 돌봐야지 된다 했는데 그 남편은 돌보고 나서 4년 뒤인 2009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의 후임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바로 그 사무엘 얼리도라는 연방 보수적인 대법관을 지명을 해서 이 보수적인 대법관은 낙태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어퍼머티브 액션은 폐지 찬성을 하고 시대가 자꾸만 이제 거꾸로 갑니다. 미국이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부터 큰 그림을 보자면요. 그런 일이 있고요. 오늘 이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성명에서 정말 역사적인 길을 개척을 했죠. 여성으로서 최초의 연방 대법관이었으니까요. 불굴의 결단력,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 능력, 아주 매력적인 솔직함으로 역사적인 돌파구가 필요할 때마다 돌파구를 뭐 공화당 쪽에서 보수 쪽에서 욕먹더라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어떤 땐 진보 쪽으로 어떤 땐 보수 쪽으로 그런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에 미국 그 의사당에 샌드라 데이 오코너와 2020년도에 숨진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진보의 아이콘 그리고 중도 보수의 아이콘 두 여성 연방 대법관의 동상을 만드는 그런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미국의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이 숨지고 또 역사상 6번째로 정치인들이 동료들을 투표로 쫓아내는 날이 바로 오늘 12월 첫날이네요. 2023년 12월 첫날 오늘의 미국 그림입니다. 잠시 뒤에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 이전에 제가 탑뉴스로 하려고 출근하자마자 정리해 놨었던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텔레비전에 이스라엘이 1년 전부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러한 방식으로 공격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무시했다 하는 내용을 뉴욕타임스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케이블 방송에서 전부 뉴욕타임스를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알고도 왜 그랬는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의 무슨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든가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어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뭐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완전히 그냥 뭐 3파전으로 공격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야만적이었고 치열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 같은 그 보고서를 받고 나서도 몇십 페이지라고 하던가요? 한 40페이지라고 하던가요? 그러한 것들을 40페이지 분량의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입수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마스가 그 정도 실행할 능력이 있어? 하고 이제 무시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 이집트가 갖고 있었다, 이집트가 건네줬다 하는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서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휴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80명 인질 풀어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은 240명 3824 딱 3배였었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풀어줬고 15,000명 이상 가자 주민 숨졌고 이스라엘 사람 1,200명 정도 숨졌고 휴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숨지는 사람들 늘어나고 또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검은 연기를 다시 보게 됐고 연속적인 폭발음도 가자 지구 사람들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만들고 있는 게요. 딱 지도를 만든대요. 지도를 막 수십 군데의 어떠한 그 구역을 나눠서 아니 거기도 QR코드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 구역을 나눠서 이쪽 지역 우리가 뭐 공습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QR코드를 거기에 딱 넣고 그럼 그 QR코드를 요즘 우리 식당에 가면 휴대폰 지금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딱 찍으면은 지도가 맵이 쫙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단지를 뿌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가자의 영토에 다 이런 그 번호를 매겨 놓는답니다. 수십 개의 번호로 이거 이번에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특히 하마스의 본거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칸 유니스라는 그런 지역에서 지금 전투가 치열해질 것 같다 하는 얘기 있고요.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라켓을 발사하려고 하고 국제 중재팀은 여전히 휴전을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카타르와 이집트가 될 테고요. 안소니 블링컨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라 뭐 이런 요청들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뭐 지금 그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바로 제가 어제 헨리 키신저가 이제 캄보디아라든가 여러 군데 뭐 동티모르와 뭐 인도 뭐 등등등등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막 대량으로 수십만 명씩이나 살상하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다 포함해서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이렇게 인터넷도 활발하지 않았고 헨리 키신저가 한 10년 동안 활발하게 일했으니까 그 뒤에는 이제 주로 본인의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돈 많이 벌면서 미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을 때도 해외에서도 막 유명인처럼 모셔가고 그의 고견을 듣고 했었지만 헨리 키신저가 여기저기를 막 셔틀 외교하고 뭐 어떤 백채널 외교하고 하면서 미국의 이익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의 생명을 무고하게 희생할 때 대강 덮어줬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그런데 그게 벌써 70년대 말이고 하니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미국의 민주주의는 자라서 다른 나라의 생명을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잔혹하게 저버리고 나서도 미국은 안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돼간 겁니다. 물론 아주 복잡한 민주주의가 돼가기도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하려고 하는 일이 그런 비슷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가자 지구 사람들 얼만큼 숨져도 할 수 없지.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부수고 우리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해. 희생도 할 수 없어. 하마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주의시인 앤서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어제 오늘까지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사망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성명을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 헨리 키신저가 한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지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앙골라 대통령을 만나서 백악관에서 같이 공동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숨졌는데 한마디 해달라니까 못 들은 척하고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헨리 키신저도 주이시고 지금의 그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주이시죠. 그래서 이 국무장관은 헨리 키신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스탠다드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고 한 달 전에도 헨리 키신저로부터 여러 가지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은 이미 시대가 과거가 아니라서 미국도 그러한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해서 가자 지구의 사람들을 수없이 사망하게 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정치인 가운데서도 공화당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이스라엘에 돈을 무조건 줘서는 안 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저렇게 죽이는 데 쓰는 돈을 함부로 줘서는 안 되지. 그때와 지금 굉장히 이게 사정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헨리 키신저는 할 말이 있었죠. 내가 나치 정권으로부터 피해서 미국으로 와서 산 주이시이기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동티모르에서 뭐 파키스탄에서 캄보디아에서 사람들이 얼만큼 사상이 되고 거기에 독재 정권이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정도 아주 최고 국가가 아닌 다른 그럭저럭한 국가의 희생은 필요하다. 이게 헨리 키신저의 얘기죠. 더 큰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2차 대전 때 3년 동안 미국 시민권 받고 나서 미군으로 복무를 했으니까 그런 거대한 그림이 있지만 지금은 세월이 오래 흘러서 사람들은 아무리 목표가 중요해도 과정까지 어느 정도의 깨끗함을 유지를 해야지 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미국이 민주주의가 너무 무너지는 것 같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뭐 남한을 위해서 헨리 키신저는 그거잖아요. 미국이 살기 위해선 다른 나라는 죽어도 좋아인데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같이 살아야지 된다. 근데 또 헨리 키신저는 이중성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지 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중국도 살려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누가 다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시대 정신이라는 대세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튼 어떻게 이스라엘 얘기하다가 다시 헨리 키신저한테 갔는데 그 이슈는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셔네니티가 사회를 보고 팍스에서 가장 좌파적인 게빈 뉴섬과 가장 우파적인 이제 론 디센티스가 토론을 했잖아요. 그 토론을 저도 길게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던 것은 두 사람이 그야말로 블루와 레드를 대표하는 거고 그러면 바이든과 트럼프 쪽을 대변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봤었고 또 사회를 보는 사람이 션 해니티니까 주목을 하고 했었는데 가장 션 해니티도 중간에 막 중지시키려고 했는데 중지시키지 못했거든요. 또 방청객도 없고 하니까 목소리가 두 사람만의 목소리니까 더 잘 들리고 더 서로의 목소리를 잡아먹어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주요 이슈는 여러 가지입니다. 뭐 이민, 코비드, 캘리포니아주의 홈리스, 뭐 세금 등등인데 게빈 뉴섬은 좀 전국적인 무대 지난번에 션 해니티와 인터뷰하면서 주목받았고 어제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누가 잘했냐 팍스에 물어보면 무조건 론 디센티스가 잘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게빈 뉴섬은 대통령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민주당에게도 잘못 보이면 2028년도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잖아요. 그리고 섀도우 캠페인이라고 하죠. 만일의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되는 경우에 이 사람도 그 후보군에 올라가는 겁니다. 해서 본인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죠.
나는 절대로 나는 아니야. 바이든 대통령이 무엇이든지 다 잘하고 있어.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론 디센티스에게 당신은 이제 끝났잖아. 니키 헤일리를 빨리 지지하면서 트럼프의 질주를 막아야지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조롱을 했고 디센티스가 굉장히 강하게 게빈 뉴섬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스 보니까 이게 어제의 토론이요. 한편이라는 거예요. 론 디센티스와 이 그 사회자인 션 해니티가 한편이고 그리고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게빈 뉴섬과 바이든이 한편이었는데 바이든은 좀 강하게 나오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션 해니티와 론 디센티스가 한편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션 해니티가요 아예 사회자잖아요. 사회자인데 바이든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론 디센티스에게는 소프트볼을 많이 던지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는 이슈도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려워하는 쩔쩔매는 이런 이슈들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디센티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람들이 왜 많이 떠나느냐. 세금 때문에 이민 정책 때문에 폭력 범죄 학교에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니까 낙태에 관한 것 바이든의 인지 문제 이런 거 캘리포니아만 왜 이렇게 가솔린 값이 비싸 홈리스 피플 좀 봐 하곤 이제 막 보여주잖아요. 어떤 웹사이트에 나왔던 샌프란시스코 이번에 뭐 큰 회의한다고 많이 치웠지만 홈리스들이 막 엄청나게 있는 이런 거를 막 보여주면서 내가요 플로리다주로 이주한 사람을 아는데요. 그분이 이주한 이유가 플로리다주가 정부 운영을 잘하고 안전하고 세금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주했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는요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게빈 뉴섬의 장인이에요. 게빈 뉴섬 와이프네 부자잖아요. 이제 케네스 시벨 주니어 해치펀드 무슨 투자 매니저니까 당연히 공화당 기부자고요. 디센티스에게 기부했어요. 이 사람은 게빈 뉴섬 주지사의 지금의 와이프의 그러니까 장인이 이렇게 얘기를 딱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게빈 뉴섬이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은 잘하잖아요. 세금이 뭐 그렇다고 세금이 캘리포니아주가 비싸다고 플로리다주는 부자에게만 유익한 세금을 주는 주잖아. 중간층이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혹독하게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서로 누가 누구 얘기를 들어서 뭐 민주당을 더 지지하고 공화당을 더 지지하고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어차피 온건한 사람과 이 론 디센티스와 극자와 극우의 대결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 다만 그동안에 몇 번의 그 공화당의 예비선거 토론에서 론 디센티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션 해니티가 옆에서 잘 받쳐주고 하니까 굉장히 정력적으로 좀 다른 때보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그 정도로 봐야지 되고 토론 봐서 변동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다 안 될 가능성 높습니다. 게빈 뉴섬은 당연히고요. 이 론 디센티스도 안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죠. 트럼프가 있고 그 뒤에 니키 헤일리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어저께 얘기한 것들이 대통령 사이클, 캠페인 사이클 2024년도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트럼프와 바이든이 아마 한 번도 토론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만약에 서로 토론은 안 하더라도 캠페인 할 때의 프리뷰를 보여주는 거구나. 그리고 통치 이데올로기가 왜냐하면 론 디센티스를 미니 트럼프라고 하잖아요. 그럼 게빈 뉴섬은 어제 론 디센티스가 얘기한 것처럼 캘리포니아주가 이렇게 홈리스도 많고 범죄도 많고 하는데 바이든이 그걸 모델로 하려고 하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 그것을 어제 이제 그대로 보여줬다. 통치 이데올로기 이념에 관한 충돌로 미국에 대한 비전이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을 그냥 보여줬다. 이 정도가 어제. 근데 또 길어졌잖아요. 잠시 뒤에 또 중요한 이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요즘 그 틱톡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은 틱톡에서 나는 뉴스를 틱톡에서 봐. 그리고 틱톡은 너무 유용하고 재밌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틱톡을 통해서 본인들의 그 장사하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방 정부라든가 여러 주 정부에서 정부의 기기 뭐 전화기라든가 이런 데서는 틱톡 앱 받는 것을 금지했지만 몬타나주가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어요. 전체적으로 틱톡 금지.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틱톡 이 회사 바이스탠드든가요? 그 회사가 바이댄스 스탠드가 아니라 바이댄스가 베이징에 본사가 있는 이 모 회사가 고소를 한 건데 이게 이제 판사가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시 판결이에요. 임시 판결이고 시행 중지해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게 판결문의 핵심인데 도널드 몰로이 판사입니다. 이건 틱톡을 금지한다는 것은 몬타나주에서 국가 그 권력을 넘어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 재판이 fully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끝나기 전에는 일단은 시행을 중지해라 하는 겁니다. 몬타나 주의회와 법무장관이 그 그러니까 총무처 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사람들이 개인 정보를 이제 빼나간다. 이게 중국 공산당에게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판사는 그게 그 말이 아니라 틱톡에서 중국이 좀 강해지는 것이 싫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몬타나주가 외교 문제에 있어서 권한이 없다. 그리고 아니 이 앱이 뭔가 소비자 정보 같은 것을 중국 공산당으로 넘겨준다고 하는데 훔쳐서 넘겨준다고 주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판사가 말하기는 틱톡 사용자가 개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본인의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고 나서 틱톡 앱을 그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1억 5천만 명 이상이 지금 틱톡을 쓰고 있고 이게 이제 다른 이 몬타나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예요. 18개 주에서도 몬타나주가 이게 성공을 하면 우리 주에서도 하면서 시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법원에서 걸리고 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마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 때문에 해주기가 힘들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 번 금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2번이나 법원에서 기각해버렸잖아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장 틱톡이 이 판결에 대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몬타나가 인구가 한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00만 명 가운데서도 많은 몬타나 사람들이 우리 틱톡을 사용하면서 즐기고 또 생계도 유지하고 이게 스몰 비즈니스와 관련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틱톡 사용자는 10대, 20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 분들 가운데서 틱톡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네팔, 인도 이런 나라들이 사회적으로 단결하는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틱톡을 금지했고요. 미국 정부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하다. 틱톡의 여러 가지 컨텐츠 등들이 중국 사람들 거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그런 이유로 금지를 했습니다. 이 바이트댄스입니다. 바이트댄스는 우리 중국이랑 아무 상관없다. 중국 공산당이랑 정부랑 아무 상관없다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가지의 이제 그 법원 판결인데요. 하나는 개그 오더, 뉴욕의 그 사업을 사기로 했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의 와이프와 아들들 막 욕하고 판사의 스텝 욕하고 마녀 사냥한다고 하고 판사보다 판사의 와이프가 나를 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트위터에 이상한 나를 공격하는 거 올렸어 하는데 사실은 그 어카운트가 이 판사의 트위터 어카운트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판사가 개그 오더 내렸더니 트럼프 측에서 또 이걸 또 법원으로 가지고 가서 항소법원에 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 일단 해라. 개그 오더 없애라 했는데 또 항소법원의 4명 패널이 이번에 다시 개그 오더 함부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그 오더 명령이 나오고 나서도 또다시 이제 그 아서 앵거론 와이프 던 앵거론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 재판은 12월 중순이 됐건 1월이 됐건 끝날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는 이미 판사가 유죄로 해놨고요. 벌금을 얼만큼을 내느냐
뉴욕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나온 아주 중요한 것이 항소법원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에 대해서 민사소송에서 대통령이라고 돼서 해서 그 면제되지 않는다 이런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서 뭐 그 fight like hell 막 지옥처럼 싸워라 이렇게 하면서 뭐 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그 당시에 뭐 면책 특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리자면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고 그냥 오히려 작게 가다 보면 큰 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 두 가지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슨 결정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항소법원에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한 말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로 인해서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든가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인해서 현장에 가서 또 뭔가 법적으로 본인이 무슨 그 제약을 받게 됐다던가 이런 사람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이틀째고 이틀째 정도 되면 이제 막 만찬 같은 것 있고 하죠.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28차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어제 아주 뭐 중요한 합의가 있어서 막 만장일치 박수 치고 했다고 하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그 가난한 나라라든가 아직까지 부자가 되지 못한 나라들이 피해가 많은 것 그런 피해를 이제 좀 나라에서 돈을 부자 나라에서 모아서 왜냐하면 부자 나라는 이미 오염 다 하고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나라에게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이 사다리를 딱 걷어차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분담금을 마련하는데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개최국인 아랍에미레이트와 독일이 뭐 한 1억 달러 내고 미국이 또 얼마 낸다고 하던가요? 미국이 2,450만 달러, 일본도 많이 내네요. 1,000만 달러. 유럽연합에서 뭐 2억 4,500만 달러 이렇게 내서 결국은 해수면도 상승하고 해양도 산성화가 되고 있고 또 뭐 빙하는 녹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비용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안정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또 그로 인해서 후진국들이 좀 피해보는 거기에 이제 뭔가 기금을 마련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펀드에 뭐 4억 3천만 달러 정도는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그럼 그런 피해보던 그런 나라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가? 간단히 말하면 답은 아니죠. 그 손실과 피해는 아니지만 이렇게 일단 시작은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뭐 파티도 하고 등등 해서 뭐 국가 정상도 한 160명 이상 왔다고 하거든요. 영국은 뭐 왕과 총리가 다 갔잖아요. 그래서 성대한 행사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산업혁명 이전의 온도에서 섭씨로 1.5도 이상은 올리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방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요. 지금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거 가짜다. 요즘 이제 그 소셜미디어에 보면 그런 뉴스 엄청 많이 돕니다. 그거 다 그 사람들이요. 거의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얘기를 또 막 짜집기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면서 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가짜뉴스를 엄청 많이 퍼뜨린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다. 이건 뭐 공화당의 여러 명의 대선 후보들도 트럼프를 비롯해서 많이 오랫동안 얘기를 해온 것이고 인간이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산불이 막 일어나면 저거 봐 예전에는 안 저랬는데 이러면 산불이 자연적으로 딱 부딪혀서 건조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다 방화하는 거라는 거야. 심지어는 세계가 지구가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 냉각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의 선동가에 의해서 그리고 또 뭐 기후 변화를 구실로 삼아서 국가가 농부들에게 토지를 뺏고 그리고 또 뭐 일부러 식량을 부족하게 해서 뭐 가격을 올린다는 말도 되지도 않는 음모론도 엄청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매체들이 신문들은 거의 이 뉴스를 다뤘거든요. 제일 사실은 이런 거 방송하면 참 재밌고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었습니다. 남극의 킹 조지라는 섬에 야생에서 이제 그 펭귄을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쭉 해봤더니 펭귄은요 4초씩만 잠을 잔대요. 잠을 그렇게 많아서 하루에 10,000번 이상 서서 잔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알도 보호하고 그 본인의 그 어린 그 후손도 보호를 하고 그렇게 하루에 11시간 동안 쪽잠을 자는데도 어머 어떡하면 좋아.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생각을 바꿨다니까요. 인간이 못하는 걸 펭귄은 하는구나. 이렇게요. 다른 것인데. 강예신이었습니다.